5시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달려와서 시간 맞춰서 같이 가서 달려왔습니다. 네. 불교계에 다 유행이 있고 흐름이 있잖아요. 한때는 이제 뭐 기도하는 게 유행이고, 한때는 그 이제 승철 스님께서 계실 때는 또 참선하는 게 유행이고, 요새 불교 유행이 뭘 것 같습니까? 이거예요? 돈요? 돈이에요? 그 맞는 말이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유행이 있어요. 전 요새 불교를 휩쓸고 있는 유행이 뭐라고 보세요, 여러분들은? 환경운동. 예. 그러시면 진짜 좋죠. 예. 그 뭘까요? 무슨 뭐 힐링, 뭐 상담 그런 거 아닙니까? 온통 이제 그런 얘기예요. 좀 뭐 그 법문 잘 하시고 또 뭐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다 뭐 힐링한다 그러고 상담한다 그러고 뭐 이런 그 불교의 흐름은 맞는 얘기기도 하죠. 불교가 부처님의 말씀에 84,000 법문이지만 성철 스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딱 한 글자로 줄이면 마음 실자 한 글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이 마음을 다루는 것이 불교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인 것만은 맞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면 부처님은 이 마음 이거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긴 한데 그 본심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물결 따라 일어나는 파랑 같은 그 파도 같은 그런 현상적인 그런 감성이나 뭐 그런 느낌 그렇게 연연할 필요 없는 것인데 요즘 보면 그 개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소소한 감정 이거 어떻게 다루나 이거 갖고 온통 불교가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불교가 섬세해졌구나. 저렇게 개개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은 그 심리작용 누가 가족들끼리 다퉈가지고 기분 나쁜 그 작은 그 사소한 걸 치료하고 달래주려고 저렇게 불교가 몸에 달고 있구나. 참 섬세하고 그리고 자상해졌구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불교가 진짜 쪼잔해졌구나. 진짜 크고 원대한 그 불교 부처님의 꿈은 이 사바세계를 정토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말 큰 꿈이 큽니다. 그래서 불국토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부처님의 국토로 바꿔버리자. 진짜 꿈이 크고 원대합니다. 근데 그 개개인의 그 삶 전체를 관통하는 비전과 꿈도 아니고 그 일상적으로 일어난 작은 명미하는 그 감정 그 순간 사라지면 끝나는 감정이에요. 근데 그거 치료하겠다고 불교가 다 달라붙어 있어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불교가 쪼잔해졌지? 저는 요즘 느끼는 게 그겁니다. 근데 지금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요. 지금 세상이 태평성되면 그렇게 해도 돼요. 태평성되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으면 한동안 마음이 상처받았지. 내가 아침에 나가면서 인사 안 해가지고 기분 나빴지. 그럼 와가지고 그거 달래주고 그거 해도 돼요. 그만큼 세상이 태평성되고 좋으면. 근데 세상이 그렇게 태평성대가 아니에요. 요즘 맨날 여러분 보시면 이런 뉴스 봅니다. 무슨 그 열돔 현상이 닥쳤네. 수유로 뭐 독일, 벨기에 뭐 이쪽 동네 잘 사는 그 동네들 뭐 거의 뭐 천년에 한 번 닥칠 만한 그런 홍수가 닥쳐서 뭐 다 잠겼다 그러죠. 이거 쭉 남유럽 뭐 터키나 뭐 그리스 이런데 뭐 수백 건의 그 불이 나서 온통 불바다가 됐죠. 이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가면 집에 불이 난 아주 급박한 상황에 재난에 처했다는 겁니다. 법화경의 말씀, 법화경에 물론 저 화택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 불난증과 같은 사바생에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은 저 화택지난 화택지화라고 하는 그 비유가 사실적인 팩트가 됐어. 온통 지구가 불난집이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그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죠. 기후 변화라고 합니다. 다 뉴스에서 맨날 접하시는 대목이고 맨날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바한격에다 보면 모든 것이 일체가 불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죠. 탐욕의 불로 불타고 성냄의 불로 불타고 그리고 오리스름의 불로 불타고 태어난 늙은 병든 천모병상 노사 우비고뇌 이런 것들로 일체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는 불난집의 재난이라면 그 불이 왜 났냐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그 아한경에 있는 거죠. 삼독 번뇌로 불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저렇게 하신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거든요. 정말 우리 다 방화범입니다. 우리가 방화범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방화범이고 나도 불 안 지르는데 내 호주머니에 뒤져봐라 라이터도 없다. 근데 저 지구에 불 지르는 게 라이터로 지금 왜 터키에서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터키 지금 최근에 300여 건에 불이 나가지고 난리잖아요. 근데 에르도안 총리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파 정적 제거의 기회를 삼으려고 제대로 질렀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계속 불이 나는 거예요. 저 지방에 40도 육박하는 불이 나고. 그래서 자꾸 방화범을 누구라고 지목하는데 사실 다 우리가 방화범들입니다. 우리가 다 지구에 불을 질렀어요. 여기 앉아서 살기 좋은 해운대에 앉아서 이렇게 아주 시집뚝대고 계시지만 다 우리가 방화범들입니다. 방화범 아니체하고 이렇게 내숭 들고 있을 따름이에요. 우리가 좋은 동네 살수록 방화범의 가능성이 높아요. 좋은 집에 살수록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배기량의 큰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소득이 많고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놈이 방화범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이죠. 근데 그런 분들 왜 우리 영화 기생충에다 나오면 그 돈 있고 잘 사는 사람 다 젠틀하게 나오잖아요. 젠틀하게 그려지고 옛날에는 돈 있고 그런 사람 나쁘게 그려도 요즘은 솔직하게 그려요. 돈 있는 사람이라고 인격이 나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젠틀하고 품이 있고 고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삶에서는 그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지구 기후 위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살짝 불렀는데 아주 기여를 많이 해왔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직면에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왜 불교가 감정을 치료하고 감정을 위로하고 이런 것까지 좋은데 지금 그렇게 한가할 때냐? 지금 그렇게 아주 미세한 아침이면 저녁 아침에 기분 나빴던 감정 오후 되면 점심 먹고 나면 사라질 감정인데 그거 치료하겠다고 높은 스승, 낮은 스승, 작은 스승, 큰 스승 다 매달려서 그거 할 때냐 이거. 그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긴박한 상황이 우리 직면에 있다. 근데 그 긴박한 상황을 우리가 찜뚝대고 다들 불 질러놓고 내가 안 질러서 그러고 나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위로가 필요해. 요런 짓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하다. 상황인식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지경이 우리가 직면에 있죠. 근데 반야선언이 반야신경 많이 듣고 반야선언이나 전국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강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주제가 환경이에요. 아니고 범어사도 아니고 통도사도 아니고 아주 조그만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될 수도 있죠. 여기서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사찰을 쓰는데 제가 제 기준으로는 별로 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 포교당에서 환경을 강의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전부 다 요즘 불교가 쪼존한 것에 매달려서 온통 그거 하겠다고 난리인데 아이고 이분들 진짜 중요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네. 진짜 우리가 공부하고 진짜 불교가 낯서야 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새벽까지 일어나서 대구 중계도 안 보고 여러분들 대부분 잘 사는 동네 사는 사람들일수록 환경에 관심이 없잖아요. 부산에서 해운대에 살면 관심 안 없을 거예요. 넓은 바다 보이고 뭐 항상 자연은 맑고 깨끗하고 좋은 줄만 알아요. 근데 매일 초당 원자폭탄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4개 정도의 에너지가 해양으로 계속 흡수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저 바다 보면서 파도가 오늘은 푸르네 붉으네 하면서 그렇게 감정노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오늘은 그래서 좋은 얘기, 기쁜 이야기 뭐 이런 얘기할 순간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꿈 깨야 돼요. 우리 저 배구 감독 꿈을 깨기 싫다고 그러는데 꿈은 깨라고 있는 겁니다. 꿈 깨, 우리도 꿈 깨야 돼요. 그냥 내 마음만 잘 쓰면 우리의 삶이 영원히 행복할 거야. 그 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이제 백날 잘 쓰고, 그리고 맨날 그 상담 치료 잘 받아서 마음이 하회와 같이 넓고, 바다와 같이 넓고, 그리고 그 호수처럼 고요하다고 할지라도 이런 추세로 가면 평안하게 죽는 일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 자손 만대 삶은 보장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자꾸 쪼잔한 것에 대해서 나 상처받았네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큰 그 상황 인식을 해야 되고, 멀리 봐야 되고, 진짜 고의 본질을 봐야 되죠. 뭐 이런 상황이죠. 다양한 양상들로 나타나고 있죠. 50도에 육박하는, 지금 올해 막 그 미국 데시벨, 서부 데시벨이 56도 찍었잖아요. 사람 못 살죠. 유럽 막 40도 가잖아요. 지금 뭐 특히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불나고, 호주 뭐 몇 개월씩 불났죠. 올해 미국의 그 서부 지역에 난 불 3천 몇백 건이, 우리가 지금 그냥 관심 없어서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거 그냥 불난질이 됐습니다. 진짜 그대로 화택 진환이, 경제 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진짜 화택 진환이 된 겁니다. 열돔이라고, 우리나라 다행히 뭐 2018년만큼은 안 더웠는데 그래도 많이 더웠죠. 그 더운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이게 건조 현상이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사막과 되고 곳곳에 불이 나고 이렇게. 그리고 극심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강력한 태풍이 닥치고 홍수가 닥치고, 중국의 그 장저우시 처음에 12명 죽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300명 넘었고, 다 이게 그 재해 상황이 밝혀지면 그걸로 끝나지 않을 상황이죠. 일본도 그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뜨거워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결국 이제 그 극지방이나 히말라야 얼음이 녹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재앙이 닥치는 거죠. 남편이 말을 거칠게 했는데 상처받았네, 이렇게 상처받고 있을 때가 아닌 겁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 집사람이 굽을 안 데워줘가지고 오늘 되게 기분 나쁘고 참 같은 세대다, 그렇게 그럴 때가 아닌 겁니다. 근데 세상에 태평 성대인 줄 알고 그렇게 쪼잔한 것에 매달려서 나는 상처받았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겁니다. 우리를 잉태하고 우리를 있게 해줬던 이 기반 자체가 불타고 있는, 그야말로 화택 진환입니다. 그런 그 감정의 그 노름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지구가 열받았냐? 왜 이렇게 지구가 뜨거운 거냐? 화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2개의 화산, 지구를 열받게 한 2개의 화산. 첫 번째가 자연적인 화산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지구가 열받게 되는 것이 탄소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산화탄소. 보통 이산화탄소 하면 우리 자동차 생각합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서 그렇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만 전기차로 바꾸면 되겠네. 자동차만 수소차로 바꾸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소비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지 않죠. 스쿠터 타고 다니기 좀 부끄러웠는데 미안했는데 이제 더 큰 전기차로 바꿔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죠. 가격도 더 비싸고.
예,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이산화탄소는 그 탄소는 땅 속에 안반 속에 깊숙이 묻혀 있었죠. 근데 지질 활동 때문에 이제 화산이 폭발하게 되고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렇게 대기 중으로 안반 속에 갇혀 있던 탄소가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배출된 탄소는 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그 온실가스가 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원래는 지구가 추웠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대기로 올라가서 하나의 그 말 그대로 온실 효과를 내면서 지구가 따뜻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구가 사람이 살만하고 생명이 살만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탄소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죠. 탄소가 있어서 이와 같은 좋은 지구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적당한 기온이 만들어졌고 탄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야채도 싱그러운 나무도 다 있는 거죠. 탄소 없으면 요즘은 그 탄소 한 무조건 나쁜 것으로 됐지만 사실은 중도가 중요한 거죠. 적정한 조화와 균형이 중요한 것이 탄소가 무조건 나쁘고 산소가 무조건 좋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그 자연적인 자연 화산에 의해서 지구가 지구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오늘날 이 풍요로운 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화산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 화산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 인간에 의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이런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자동차 이런 것들이죠. 제조업, 자동차 연료, 난방 연료 이런 것들이요. 나는 그래서 제조업에도 참여하지 않고 자동차도 뭐 안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리고 난방도 생산을 하니까 이런 거 배출하지 않았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마스크 하나 만드는데 다 탄소 배출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 마시는 물 한 컵 아침 먹고 온 그 밥 한 그릇 다 탄소 배출이 전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는 그 모든 과정에는 전부 다 탄소 발자국을 남기고 있죠. 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인간 화산을 했을 때 이런 것들입니다. 제조업, 자동차, 난방 뭐 이런 것들이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들입니다. 이런 이제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지구상의 모든 화산보다 무려 100배나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땅속에 이런 자연화산은 땅속에 내장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지만 우리는 이런 그 화석연료를 캐내가지고 그 세일가스도 캐내고 땅속에 있는 캐내서 우리가 그걸 태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인간 화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 화산도 똑같이 온실 효과를 내고 문제는 이제 자연적인 그 화산은 적정한 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 인간 화산은 이게 계속 화산이 만들어낸 그 탄소의 배출량을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입니다. 현재 보면 중국이 제일 많아요. 122억 톤 가까이. 그다음 미국은 절반 정도 64억 톤. 인도가 26억 톤, 러시아 20억, 일본 13억 톤, 브라질 9억 톤, 독일 9억 톤. 그다음에 뭐 쭉 인도네시아, 뭐 이란, 캐나다 가서 우리나라 7, 9천 약 7억 톤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이게 뭐 그 OECD나 저기 경제 그 GDP와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략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통계를 갖고 계속 이제 그 중국을 옥죄고 있고 우리나라나 뭐 이렇게 개발도상국을 옥죄고 있죠.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닌 게 요거는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는 모든 그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을 전부 다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중국에 다 갖다 줬잖아요. 오염 물질 나오는 거 우리 주변에 두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 이런 데 다 줬죠. 그러니까 중국의 세계 공장에 대해서 여기서 그냥 열심히 지금 내뿜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만들어내야 될 것까지 다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서 탄소 배출하고 그걸 수출하고 그걸 수입해서 쓰면서 자기들은 그 화폐 찍어서 그걸 다 그냥 사들여 살면서 우리는 탄소 배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소비가 탄소 배출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소비가 안 하면 중국에서 그걸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누계를 보면 1751년부터 2017년간의 누계를 보면 이렇죠. 미국이 제일 많아요. 지금까지 대기에 배출된 누적 배출량을 보면 미국 25%를 차지합니다.
지금은 낮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줄였지만, 유럽연합 22%. 이 두 나라, 북미와 유럽 대륙 합치면 50%를 이 사람들이 다 배출한 겁니다. 지금까지 누적 배출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 배출해 왔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걸 이제 무성한 나라로 다 그 공장을 이전시키고 자기들은 깨끗한 것만 했죠. 이렇게 한 100년 정도 해온 겁니다. 100년 정도 해오니까 그 산업혁명 전에 약 280ppm 했던 것이고, 280ppm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수천 년 동안 일정한 농도를 쭉 유지해 왔죠.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약 한 150년에서 100년 사이에 현재 약 400ppm 돌파했죠. 이런 추세로 가면 금세기 말에 가면 650ppm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안면도 측정소가 있는데, 안면도 측정소의 데이터를 보면 세계 평균보다 더 높아요. 2010년에 390ppm였는데요. 재작년에 2019년에 417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세계 평균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계적인 공업국가이고 공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폭 올라갔죠. 지난 1만 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4도 정도 상승을 했는데, 산업화 이후에 100년 동안 1도가 상승했습니다. 1만 년 동안의 그 기온 상승에 비교하면 무려 25배로 빠르게 지금 지구가 열받고 있다, 달아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문제죠. 그것이 전부 다 우리가 온갖 화석연료를 태우는 인간의 소비 활동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방송에서 맨날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삼극이 헤딩이 되고 있죠. 삼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북극, 남극, 그 다음에 히말라야 고산지대. 히말라야 고산지대도 약 한 20몇 % 이상의 그 얼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 녹고 있거든요. 네팔 같은 지역이 해발 3,500m, 해발 4,000m 막 그렇잖아요. 근데 네팔 같은 지역에 이 얼음이 녹아서 갑자기 생긴 호수가 2,000개가 넘는데, 지금 그 히말라야 설산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계속 호수가 생기고, 그 호수가 나중에 범람을 해서 산사태가 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하고, 네팔 사람들 엄청 소비 안 하잖아요.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고, 엄청나게 탄소 발자국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였지 플러스는 아니게 사는데,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소비는 여기서 하고 여기서 탄소를 배출했는데, 피해는 저 히말라야 고산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입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는 우리가 하고 탄소 배출은 우리가 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태평양의 어떤 바다고기죠, 숲길에 있는 이런 식이에요. 그야말로 세계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녹고 히말라야 설산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서 이제 그 해수면이 상승하겠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하나의 또 걱정하는 것이 이 영구 동토층에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토층의 그 얼음에 갇혀있던 메탄이 전부 다 동물 사체나 전부 다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해빙과 함께 이것이 녹으면서 증발하는 거예요, 대기로. 그래서 이렇게 아주 거대한 싱크홀, 요새 그 영화 싱크홀인가 영화 나왔죠. 그건 도시에 뚫리는 구멍이고, 시베리아 들판에 이렇게 거대한 싱크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요 해운대 엘스티트 같은 게 쏙 빠질 만큼 거대한 싱크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전부 다 여기에 있던 하나의 그 드라이 아이스 같은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녹아서 생긴 현상입니다. 근데 이 메탄은 산소보다 무려 21배에서 23배가 높은 온실 효과를 낳는다고 하니까, 이것이 계속 이렇게 거대한 그 시베리아 벌판에 있는 이 메탄이 계속 녹아서 하늘로 올라가면 이제 점점 이게 온실이 두꺼워질 것이고, 이불이 두꺼워질 것이고, 온도는 더 급격하게 상승하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걷잡을 수 없는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지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고, 급격한 기상이변이 생기고,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자연재앙이 지금 닥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추세로 간다라면 2100년경에는 평균 2도 정도 상승, 2도 정도 상승하면 인간의 상황으로 힘으로 못 막는 거죠.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면 지금은 이 해운대가 비싼 동네지만 이 해운대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간다라는 여기다 물이 잠길 동네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지금 해운대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몇십 년 이런 추세로 간다면 물론 바꾸면 괜찮겠지만 이게 안 바뀌고 이런 추세로 간다라면 진짜 영화 해운대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크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게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이 쪼잔한 그 마음의 작용에 그냥 내몰려 있을 때가 아니랍니다. 그거는 꼭 환경 문제가 아니라도 기본적인 불자의 그 삶은 그래서 대성불교는 그렇게 쪼잔한 마음이 매달려 있지 말고 크게 세상을 보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육바람을 실천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내면에 이렇게 내몰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실은 큰 원력의 종교이고 행위의 종교이지 끊임없이 내면의 감정에 침잠하고 감정을 붙들고 실험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넘어서는 종교인데 요즘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원래 돌아가야 되고 이 반야선언처럼 이렇게 선도적으로 진짜 중요한 문제를 봐야 돼요. 자, 이렇게 그 지구가 달아오르고 있고 뭐 다양한 양태의 기상이변이 생기지만 그 모든 것은 열받는 지구가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그 기후 변화는 무엇으로 비결되냐면 이것이 그냥 자연적인 변화라면 그냥 기상학자들이 해결할 문제고 우리 반영할 바가 아니죠. 근데 결국 이것은 생명의 위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삶의 위기로 돌아오고 무수한 생명들이 멸종하는 이런 상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서 불교가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단계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불교의 기본적인 윤리는 살생하지 말라. 이게 계율의 첫 번째 조항이고 자비가 불교의 첫 번째 조항이고 자비는 생명에 대한 연민과 생명에 대한 그 보살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명에 대한 연민이 아주 깊은 사람이야. 그래서 매일 정초만 되면 나 강에 가서 방생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단히 생명 존중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방생 물고기 미꾸라지 100마리 했더라도 그냥 그 자동차 타고 빵빵 돌아다니면 말짱황이겠죠. 100마리 살린 미꾸라지 100마리 살리고 이와 같은 우리의 현대 문명의 삶이 수억의 생명을 멸절시키는 거예요. 아니 지구상에서 발을 못 붙이게 그냥 멸종시켜버리는 거예요. 멸종. 그러니까 이게 신행이 폭이 좁아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반야선은 아닌 거예요. 반야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조변한다 이거 조변. 비춰본다는 겁니다. 비춰서 뭐가 문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걸 봐야 핵심적인 고의 고리를 잡을 수 있고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보고 있으면 눈을 감고 있으면 세상 태평한 줄 알아요. 그냥 남편이 월급 잘 받아오고 아내가 뚝딱뚝하게 끓여서 삼시세끼 밥 주면 세상 인생 뭐 별거 있어? 이게 행복이지. 개구나. 그거 행복인 줄 알고 룰루랄라 하고 있다가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반야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반야바람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올바로 봐야 건너간다는 겁니다. 이 위기를 보지 않고 엉뚱한 것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걸 보자는 겁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생명의 종교이고 생명에 대한 자비를 실천한 불살생 아임사의 종교이기 때문에 작은 범주에서 모기 한 마리 안 죽이고 그 해 안 먹고 이런 차원의 문제로 생명 살림했다, 난 자비 실천했다 이렇게 볼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방생 안 하고 가서 회 몇 살은 먹어도 좋아요. 오히려 이와 같은 하나의 그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가 보지 않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심각한 살생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문명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거죠. 삶의 전환,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아무튼 우리 인간 활동의 결과 현재 지구에 6번째 대량 멸종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30억 년에 걸친 이 진화의 산물입니다. 모든 생명들은. 근데 이와 같은 그 30억 년이라고 하는 아득한 세월이 빚어낸 생명을 현생 인류에서 아주 급격하게 파괴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직면해 있는 위기이죠.
그래서 유엔 지구환경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0년 동안에 포유류의 약 30%가 멸종할 거다. 몇 개의 개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종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종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유마경에도 보면 보살은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보살이 아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중생이 이제 다 아픈 거죠. 동물도 아프고 식물도 아프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인간도 아프게 됐죠. 기후 난민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도 기후 난민이 발생하거든요. 미국에도 저지대가 많고 플로리다나 뭐 이런 데 저지대가 많으니까 그 해수면이 상승해서 마을이 싹 사라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계 최초의 미국에서 기후 난민이 발생했어요. 그 사람들 다른 데로 이주했죠. 근데 그런 것이 미국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세계 저지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 다 저지대가 대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기온이 올라가다가 일단 물을 좀 마시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뭐 수십억의 그 기후 난민이 생긴다고 그러죠. 심각한 문제고 결국은 이제 규결처가 지구가 어떻게 변하냐 뭐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과학자들의 영역 같은데 결국 그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를 가야 되겠죠. 그 지혜가 반야선의 지혜니까, 프라주냐가 지혜니까, 그 지혜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인생 뭐 별거 없어. 그러니까 월급 잘 나오고 회사 잘리지 않고 밥 잘 먹고 다 건강하면 행복이지. 이게 그냥 대단한 지혜처럼 생각하고 있어. 세상 이렇게 지금 불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불길이 어디로 닥칠지도 모르는데 그게 큰 인생의 훌륭한 그 가치관이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왜 이와 같은 위기가 생겼나? 그 처음에는 이제 표충적으로 원인을 따져보니까 이게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래, 자동차 때문에 그래. 그리고 큰 집에 큰 집을 짓고 거기 나와는 난방을 하고 냉방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됐죠.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줄여야겠죠. 이게 줄여야 돼. 벌써 1970년대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바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겠죠. 지금 막 저렇게 유로에 불타고 온통 홍수에 쓰려가지 않았겠죠. 근데 그러다가 그냥 미래 이야기겠거니 또는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사기. 최근까지도 사기라고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불이 확 왔는데도 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원인을 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 거 원인을 알아요. 어느 정도 교육받으면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알죠. 그런데도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지금 그 50년이 지났는데 이 문제를 1974년도 벌써 미국 의회에서 이것이 이제 헨슨 박사가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세계가 바뀌어야 된다 한 게 벌써 5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안 바뀐답니다. 그럼 결국 이제 과학적인 분석만이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 뭐가 문제인가? 결국 사람의 가치관이 문제다. 사람의 철학이 문제다. 철학. 삶을 바라보는 철학. 도대체 인생의 삶의 목표나 삶의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처럼 여기 그 해운대 바다가 잘 보이는 LCT에 살아야 되고 뭐 그리고 적어도 차는 뭐 벤츠나 BMW 정도 타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출근하고 돈 벌어야 되고요. 그리고 출근하고 소비해야 되고요. 소비가 곧바로 사회적인 하나의 아이덴티티 아닙니까? 바바라 프루고라는 미국의 어떤 작가는 그런 작품을 썼죠. I shop, therefore I am. 나는 쇼핑한다, 그런 존재. 여러분들이 자갈치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가? 아니면 센텀시티에 있는 백화점 있죠? 그런 데 가서 물건을 사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회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잖아요.
자갈치 아줌마하고 샌드위치 핸드백 하시는 분 보이시나요? 신세계하고. 신세계 그야말로 신세계 거예요. 신세계 아줌마하고 신세계 아가씨하고 자갈치 아줌마하고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달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람들이 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전부 다 신세계에 가서 신세계를 노리고 싶어 하지 자갈치 아줌마가 되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다 그냥 욕망의 그 힘을 최대한 가동해서 질주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고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고 필요 이상으로 축적하고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사람은 또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백신 당장 필요해 죽겠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지금 부스터샷 맞겠다고 한 대 더 맞겠다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습니다. 제발 나눠야 된다고 그 가난한 나라에서 점점 새로운 변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다 줄여야 된다고 얘기해도 말 안 듣죠. 결국 그러면 원인을 몰라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해독을 몰라서도 아니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다. 이 마음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우리 자질구질한 그 마음의 현상에 몸이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 마음하고 다르죠. 이 마음은 반야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통찰하고 정말 인생의 큰 줄기를 바꿀 수 있는 그 지혜의 통찰 그런 그 힘과 삶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그 가치관과 철학의 전환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이야기지만 인간의 삶을 바꾸고 문명을 바꾸고 우리의 이 신행을 바꾸는 것은 이 철학의 영역이고 종교의 영역입니다. 과학자들이 저는 아무리 분석해내도 그냥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바꾸진 않잖아요. 결국 이 개개인의 인생을 바꾸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입니다. 그리고 스님의 법문일 것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일 것이고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신부님의 강론일 겁니다. 그런 거 듣고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삶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을 이렇게 한 거죠. 이 왜곡된 가치관과 철학의 위기다. 이 철학이 위기였기 때문에 이 삶의 위기의 운영,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삶의 양식을 만들어 왔고 결국 그 결과 우리 지구를 불길렀다는 우리가 방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이 바로 인식의 전환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인생에 대한 가치를 바꾸고 인생에 대한 가치가 바뀌면 삶의 양식이 바뀌겠죠. 이거는 거의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철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녹색지혜가 필요한 거죠. 녹색의 지혜, 녹색 교리, 녹색 신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절에 와서 부처님에게 제가 지금 해운대 30분 앞으로 사는데 LCD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부처님 그 해주고 싶지만 그거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모두의 누가 그런 말 했는데 우리 모두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면 지구는 폭망합니다. 끝장 나버리는 거죠. 우리 모두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 모두의 소망은 그냥 엄청나게 소유하고 엄청나게 좋은 거 엄청나게 많이 갖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이루어져 보십시오. 지금 아주 장산한 선진국만 이루어져도 이 모양 이 꼴인데 혼란집이 되어버렸는데 모든 동남아 사람들, 모든 인도 사람들, 모든 중국의 그 사람들 전부 다 그 소망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냥 그 LCT 같은 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참 고민스러웠겠죠. 근데 계속 와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부처님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부처님 빨리 다 같이 죽게 해주세요. 다 같이 불러서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거와 뭐가 달라? 그 부처님 그거 들어줘야 돼요? 그런 고민을 부처님께 안길 일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죠. 스님 맨날 출근할 때 여러분들이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스님은 더 큰 주문을 부처님께 쪽지를 이렇게 넣어요. 뭐라고요? 4대 강건 6권 청중하고 우승 풍조하고 미날락 해달라고.
그건 뭔가 하면 쟤들 몇 명 소원 들어줘가지고 쟤들 더 많이 해주시지 말고 다 같이 잘 살게 해주셔야 돼요. 부처님 현혹되지 마세요. 제발 부처님 제 보시 좀 더 냈다고 제 얘기 다 들어주시면 안 돼요. 다 같이 잘 살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스님이 하는 축원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승풍조 미날라. 바람은 고요하고 비는 적당하게 내리고 바람은 고요하고 지구도 열받지 않고 다 같이 생명에 살 수 있는, 사실은 그것이 낙원인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돈이 있다고 해서 낙원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종교의 영역이 됐고 철학의 영역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화선에서 이런 강의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거 기상학자 같은 분들이 와서 강의해야죠. 데이터 쭉 들어주고. 근데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거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생이 안 바뀌면 그냥 그들의 연구 성과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바꿀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전환의 발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인식의 전환 중요한 이유도 바로 탈정도에서 삶을 바꾸는 첫 번째가 정견이잖아요. 바로 봐야 된다. 우리가 바라보는 안목이 내 마음에 마음이 죽을 듯이 해서 마음이 상처가 심해서 나 이것이 인생의 고다. 그럼 맨날 마음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큰 고를 진짜 큰 고의 실상을 봐야 돼. 그걸 부처님 여실증을 한다 그러잖아요. 여실증. 있는 그대로 본다. 세상이 굴렀으면 굴란 걸 봐야 돼요. 굴렀으면 알아야 돼요. 세상이 굴렀는데도 그냥 태평성대인 줄 알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오늘 하루 잘 지내면 인생 행복이지. 이렇게 보면 세상이 어리석은 거죠. 그건 정견이 아닌 거죠.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건 반야가 아닌 겁니다. 조견이 아닌 거죠. 비춰보는 게 아닌 겁니다. 어디 가리지, 눈 가리고 있는 거죠. 정견은 바로 봐야 되고, 바로 보는 그 안목에서 뭐가 생기냐면 그 일체 유심조죠. 화엄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은 마음으로부터 전환이 가능한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좋은 차 축구 타면 쪽팔려서 그냥 미친 듯이 달렸지만 이제는 축구 타고도 여유롭게 이것이 지구를 살리는 길이라고 당당하게 달릴 수 있는 마음 생각이 변화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 BMW 앞에서 자전거 타고 가려면 쪽팔렸지만 지금은 그냥 걸어가는 게 너무 당당한 거예요. 난 지구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의 인식의 전환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죠. 아까도 유마경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유마경에도 심청정 국토점이라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국도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욕망 중심의 삶에 대한 그 염망을 내려놓지 않고 물질적인 풍요와 곧바로 행복이다고 생각하면 계속 지구의 불언도 거세게 타오를 수밖에 없죠. 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체를 다 불태우는 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옛날에는 인간의 활동이 미미하고 인간의 화산이 미미했을 때는 뭐 더 가는다고 해서 별 문제 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인간 화산이 너무 맹렬한 거죠. 여기서 이제 생각을 쭉 우리가 갖고 왔던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 바로 17세기 과학혁명 이후 때입니다. 17세기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때 이제 하나의 그 인간의 이기적인 이성적 판단 능력, 이것을 하나 이제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생각했고, 그리고 아까도 I have therefore I am이라고 얘기했지만 I think therefore I am 그렇잖아요. 난 생각 판단하는 고로 난 존재한다. 그와 같은 그 하나의 이성적 토대의 힘으로 그동안 우리들 삶을 지배해왔던 하나의 하나의 주술적 신념이라고 하는데, 어떤 신앙의 힘이라든지 뭐 자연이 살아있다든지, 옛날에 우리 부모님 다 그랬잖아요. 요즘도 우리 할머니들은 그러실 텐데, 해운대는 저기 그냥 해운대가 아니고 서핑하는 곳이 아니고 영왕님이 사시는 용궁이잖아요. 저것도 저래요. 달만 보름달만 떠도 그냥 물 떠놓고 거기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부리잖아요. 바위가 잘생긴 바위만 있어도 그냥 미륵이라고 그러고 그거라고 절하고 합니다. 나무만 멋있는 나무와 동네가 멋있는 나무가 하나 서 있으면
그거 절대 안 되죠. 거기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나무 베내고 도로 내면 누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옛날에 도로가 이렇게 나무를 피해갔잖아요. 옛날에 자연은 전부 다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로 봤습니다. 아주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봤죠. 근데 그게 17세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자연이 나무나 돌멩이나 바다나 산이나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그 무기물에 불과한 거네. 그게 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 무슨 용왕이 산다고 생각하고 하면 전부 다 미신이었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자연에 주어졌던 하나의 생명성이 싹 제거되죠. 그리고 자연은 죽은 것으로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월드 오브 모션 하나의 세계는 하나의 그 무기물들의 안에 기계처럼 이렇게 인과관계를 움직이는 것이죠. 그게 영혼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렇게 바라보면 좋은 현상도 생기죠. 미신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됩니다. 이걸 이제 막스 웨버 같은 사람은 탈주스로라고 그랬거든요. 주스로부터 해방되었다, 인간이. 그 주스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바뀌고 쓸데없는 미신에 현혹되지 않는 좋은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자연을 기계라고 선언하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연은 죽어 있다 이렇게. 자연은 죽은 거야. 생명이 없는 거야. Death of nature. 자연의 죽음이 선언되죠. 해운대가 죽어 있는 거다. 해운대 생명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거 돈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돈이 요만큼만 되면 해운대가 다 망가져도 바다가 다 파괴돼도 유익한 부가가치 가치를 부과시켰다라고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기계에 불과하고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소용되면 소용될수록 가치가 부과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무조건 돈을 위해서 다 파괴해 왔죠. 돈을 위해서가 숲도 베내고 지금도 1초당 축구장 4개가 사라진다고 지금도 남미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남미 사람들이 그 자연의 중요함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생산되는 팜 소비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커피 소비하고 거기서 수입되는 유제품 소비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들의 요구를 받아서 우리들의 오더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대행하는 대행. 실제로 교사한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강화를 교사한 건. 그 시집족되고 저 새끼들이 다 숲을 변해서 문제예요. 그 새끼들은 아무 재미없어요. 잘못 없어요. 우리가 똑같이 이런 하나의 그 인류의 문명이 왜곡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자연을 죽은 것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하니까 무지막지한 인간의 폭력이 가해지는구나. 그래서 도덕과 윤리의 범주를 인간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성찰이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 이제 물론 아직도 인권이 다 보장되지 않은 나라들이 여전히 존재하죠. 안타깝게도 우리 불교 국가 미얀마도 그렇잖아요. 지금 부사가 부탁하고 일어나고. 그래서 여전히 인권을 확립하고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하고 이런 거 확립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만 가다 보니까 인간은 정말 비리하게 잘 사는데 모든 생명은 죽는 위기에 처했고 더 나아가서 결국 인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이런 그 도덕적 권리와 도덕적 지위에 대해서 인간만을 고려하는 이런 가치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런 성찰을 하게 된 겁니다. 인간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자 입니다. 사람이 전부 다가 아니다. 그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뭐 현대 과학이 됐든 온통 인간 중심주의. 인간만이 최고의 영장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을 위해서 다른 희생되는 걸 전부 다 문제 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 문제다.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도덕의 영역을 확장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덕의 범주가 인간, 사실은 이 도덕의 범주도 권리의 범주도 인간도 아니었죠. 사실은 어디였습니까? 백인, 남성, 유럽인 이 사람들만 권리에 주체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제 확장되어 왔죠. 그 백인 말고도 저 식민지 인간들도 인간이네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뭐 흑인도 인간이네 쟤들도 특별권 주자 이렇게 됐잖아요.
아, 그 여성도 인간이네? 여성도 특권을 줘야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점점 확장되어 왔잖아요. 확장되어 오다가, 그럼 인간이 전부 다 평등하게 권리를 누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권리를 누려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확장되면서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애니멀 라이츠라고 하는 게 나와요. 동물권. 옛날에는 뭐 개패도 탄다 그러잖아요. 온유월 뭐 복날 개잡도 탄다, 개패도 탄다, 속담도 있는데, 요즘 개패도 타면 잡혀가죠. 이게 동물권이에요. 동물의 권리. 동물도 함부로 이제 괴롭히면 안 된다. 동물에서도 확장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알도 레오폴드라고 미국 생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1940년대 이런 개념을 냈어요. 랜드 에틱이라고 해요. 대지의 윤리. 대지도 윤리적으로 돼야 됩니다. 해운대나 금정산이나 뭐 땅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 자연적 요소들도 다 권리가 있다. 인간이 득된다고 해서 막 파괴하고 배내고 뭐 메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존재 이유가 있고 권리의 주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제 그 랜드 에틱이나 대지윤리라고 하는 하나의 인식의 영역을 확 넓혀놓은 거예요. 인간만 종엄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뭐 처음부터 이런 말씀하셨죠. 인간만 종엄한 거 현대 철학에서 이런 이제 윤리학에서 이런 얘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게리 스나이드 그 시인이죠. 그 피틀 아일랜드라고 하는 시집으로 퓰리처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우리나라도 몇 번 와서 강연하고 있는데 이 게리 스나이드도 지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더월스라고 합니다. 어머니 지구. 우리 엄마는 나의 육신을 낳아준 것은 우리 어머니지만 나의 이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 이 종족, 동물, 이 생태계 이 모든 이 삶의 에너지를 준 것은 바로 나의 어머니 누구누구가 아니라 지구 자체가 어머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진짜 큰 어머니다. 그래서 마더월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가 품고 있는 모든 것들, 나무, 돌멩이, 바다, 산, 강 이런 게 다 전부 다 가족이다 이겁니다. 한 가족이다 이거. 그 가족으로 봐야지 그 인간이 이롭다고 해서 막 그냥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폴드의 얘기가 좀 더 발전했죠. 윤리적인 그 정의가 바뀌면서 이 스나이드에 오면 아예 하나의 그 동등한 권리 주체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불교적 개념을 개입시켜서 Great Horse 산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산다는 바로 우리 스님들 집단 승가를 말하죠. 그러니까 위대한 지구 공동체 이런 뜻입니다. 지구 승가. 지구 승가에는 지구 승가하니까 무슨 베트남 스님, 뭐 미얀마 스님 이런 게 아니고요. 저 지구 승가에는 인간도 있고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늑대도 있고 개도 있고 수도 있고 개나 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개나 소나 다 지구 공동체의 위대한 승가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 갖기 때문에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이 이로운데 인간이 이로운 것도 사실은 크게 보면 이로운 게 아닌데 작은 이로운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는 그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집에 불을 내버리는 거죠. 어머니 가슴에 빗으로 꽂아버린 건 지구 어머니. 모든 생명은 이 피틀 아일랜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지와 행성, 그 땅, 그리고 이 별들, 지구 그 자체도 다른 속도를 지니고서 우리와 속도가 다를 뿐 역시 살아있는 생물체다. 생물로 봐야 됩니다. 생명체다 이거. 이렇게 생명체로 바라볼 때 비로소 자연적인 것들을 존중할 줄 알고 조화와 공존의 삶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시간상 생략하고요. 벌써 끝낼 시간이다. 몇 시에 끝내야 됩니까? 12시 끝내면 됩니다. 저 이제 서론을 했었어요. 아이고. 근데 뭐 이거 다 말씀드린다고 해서 오늘 하루 종일 다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싹 바뀔 것도 아니고 주어진 시간대로 하는 겁니다. 나머지 10분 동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17세기 과학혁명 이후에 인간이 오만해졌고 자연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했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지의 윤리가 나오고 어머니 지구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올라가면 성의 그 선전에는 그런 말씀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운문스님이 말씀하시는 성산, 상운복, 푸른 산은 항상 걸어다닌다. 청산, 상운복, 산이 걸어다닌다. 무엇이 해탈처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동산 수상해, 앞산이 물 위로 걸어간다. 근데 저 죽어 있는 자연이 아니고 자연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선호록이니까 이게 전부 다 화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봤던 분이 바로 그 일본의 선선 도겐인데요. 이 조동종의 개조죠. 이 도겐은 이거 문학적인 표현 아니다. 진짜 그렇다 이렇게 해석해요. 진짜 산은 살아있고 진짜 앞산은 물 위로 걸어간다. 그렇잖아요. 산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산이 움직이는데 10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게리 슈나이더가 뭐라고 그랬어요. 삶의 속도가 다르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금방금방 움직이지만 산은 천천히, 자연은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 느끼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봄 되면 잎 돋죠. 여름 되면 그 열매 맺고, 가을 되면 수확을 하죠. 자연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우리가 죽었다라고 그것도 17세기 이후에 인간이 바라보게 된 오만향이었던 겁니다. 근데 선사들은 그렇게 안 봤죠. 산이 이렇게 살아있고 앞산이 무리로 가고 청산 항상 움직이고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자연이 죽어 있다고 보고 이런 말을 하면 그 문학적인 수사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진짜 도를 알고 보면 이건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은 살아있고 강도 살아있고 바다도 살아있다. 그 도겐이 수행했던 영성 인권상. 그래서 이 도겐의 그 법어집이 이제 정법안장인데, 정법안장에 보면 이런 챕터가 있어요. 산수경, 산과 물의 경전. 산과 물 그 자체가 다 법을 쓰라는, 산과 물에 대한 이야기만 적어도 그 경전이라는 거예요. 법화경, 화암경 읽는 것만 경전 아니고요. 여러분 해운대 가서 그 바다의 작용을 보는 것도 경전이 있는 거고, 그 검정산 가서 그 산과 소통하고 산의 공기를 느끼고 하는 것도 그 경전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진리가 소통하는 길이에요. 자연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모든 이치를 담는 것을 안에 산과 물의 경 그랬어요. 부처님 말씀과 같다 이겁니다. 또 하나 챕터가 개성산색인데, 시냇물 소리와 산빛이죠.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설법과 똑같고, 시냇물 졸졸 흐르는 소리, 저 해운대에 파도 치는 그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다 법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무정설법이라고요. 자연현상도 그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빛, 금정산의 푸른 산빛, 그리고 해운대에 그 파도 치는 그 파도의 경처럼 파도, 그다 비로자나 물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비로자나를 보고 자연의 현상 속에서 법문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게 개성산색과 산수경이라고 하는 챕터에 담겨있는 도원의 법문입니다. 결국 내용이 다 뭡니까? 자연 살아있고,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고 부처님과 같은 도를 깨달은 안에 그 진리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자연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연의 아들이에요. 어머니를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참 오만해가지고 어머니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죠. 시간을 설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목 참 중요하죠. 개성산색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숲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아메리카에서 지금 매 2초가 아니고 5초군요. 5초마다 축구장 크기만 숲이 사라지고 있다. 그 숲이 되어낸 그 자리에 뭐가 들었습니까? 농장이 들었습니다. 목장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도시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소비하는 것들이 그 대리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도 뭐 그거 다 먹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소비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소를 키우고, 여기서 커피를 키우고,
전 세계 그 커피의 품질을 결정한 사람은 퓨그레이드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 퓨그레이드 25%가 한국 사람이에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얼마나 커피를 마셔야 되는지 몰라요. 좀 강의하기 전에 스님께서 차 한 잔 드셔가지고 차 마셨는데 사실은 가능하면 이 지역에 나는 차도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커피를 많이 소비할수록 나무를 배기하는 겁니다. 내가 커피 한잔 사 먹을 테니까 이게 상품의 매개골을 타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저 열대우림에 나무 베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나지 않는 물건을 소비하는 거 이거 문제입니다. 그리고 숲이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작년에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2019년 엄청나게 미세먼지 심했잖아요. 3월달에 개강하고 나오는데 개강한 첫날 숨을 못 쉴 정도로 아주 심각했거든요. 근데 2020년 어땠어요? 우리나라 하늘이 365일 깨끗했어요. 완전히. 왜 그렇습니까? 세계 공장 중국이 멈춰버렸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게 답이었던 거예요. 답을 보여줘 버렸어요. 너희들 위기였지? 내가 답을 하나 보여줄게. 너희들 제발 좀 활동을 멈추고 줄이라고 안 줄이니까 그래 내가 바이러스를 하나 선물해 줄게. 그거 겁나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안 돌아다니고 멈추고 멈추니까 어떤 현상이 생긴 거예요. 지구가 비로소 숨쉬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바뀌어야 돼. 아무도 안 바뀌어. 그래 이게 도저히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럼 내가 바꿔줄게. 그래. 그래서 2020년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탄소 배출량이 무려 15%나 줄어들었어요. 15%만 줄어들었는데도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죠. 대한민국 깨끗했어요. 서울 얼마나 공기 탁합니다. 작년 저는 그냥 룰루랄라 살았어요. 완전히 공기 깨끗하니까. 올해도 거의 미세먼지 없었잖아요. 요만큼 15% 감소 효과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렇게 됐으면 적어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저만큼 줄었겠죠? 근데 결과는 반대로 오히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오히려 늘었다. 소폭. 그럼 이거 우리가 자동차 안 타고 다니고 소비 줄이는 거 아무 의미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숲이 너무 많이 파괴돼서 숲이 파괴되지 않고 숲이 그대로 있다라면 이만큼 감소했으면 저만큼 감소할 텐데 숲의 파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숲이 계속 이제 탄소를 정화해야 되는데 정화기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쌓여간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숲은 지금도 계속 파괴되고 있고 우리의 일상적인 소비의 고리를 타고 우리가 안 보는 저 지점에서 지금 파괴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방화범이라니까. 근데 이 숲과 나무 참 대단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진리를 먹고 산다, 빛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맛있는 것만 찾고 진짜 빛을 먹는 거는 숲이에요. 나무예요. 나무는 정말 빛을 먹고 살아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이게 지상에 있는 유일한 제1차 생산자. 이 풀과 나무예요. 태양을 먹고, 태양의 빛의 에너지를 먹고, 그것으로 줄기를 만들고 잎을 만들고, 그리고 무수한 동물들이 숨쉴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게 숲이 나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세렝게티 초원에 보면 수많은 무극개들이 그냥 광활한 아프리카 초원을 이동하잖아요. 왜 이동합니까? 풀 때문에. 풀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바라보면 이 숲은 탄소를 흡수해서 생명이 먹을 먹이를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생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게 숲과 풀과 이런 식물들이 하는 역할들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고 큰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겠지만.
그런데 이와 같은 숲들이 계속 이렇게 되어서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지금까지는 숲이 지구의 허파라고 했지 않습니까? 숲에서부터 열대우림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산소가 배출되었는데 이런 추세를 계속 가면 앞으로는 열대우림이 오히려 탄소 배출처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 나뭇잎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썩으면서 탄소가 배출됩니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러면 자동차 뭐 줄이고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아까 보십시오. 2020년에 그 많은 전 세계 공장이 멈춰서 15%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기 중에 탄소가 늘었다라면 현재와 같은 추세로 계속 열대우림이 파괴된다고 하면 앞으로 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참 심각하죠. 그러니까 계속 불타는 거예요. 근데 그 불타면 또 그냥 불만 타고 맙니까? 그 불타면 나무 하나가 불타고 그 위에 그 낙엽 하나가 불타면 그거 전부 다 탄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 지금 뭐 유럽에서 서유럽에서 엄청난 미국의 서부에서 엄청난 탄소가 또 배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많은 지구 열받게 해서 불이 났는데 그 불에서 또 탄소가 배출되는 악순환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양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뭐 친환경 소재, 환경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기 집은 그냥 목재로 디자인하고 목재 그릇 쓰고 뭐 목재 숟가락 쓰고 하는데 그거 하면 처음부터 저 밀려면 나무 베개 하는 거예요. 돈 줄 텐데 나무 좀 배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난 안 되지만 기름, 먹는 과자 이런 거, 유제품 이런 거 다 그 기름은 전부 다 우리 일상적인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숲들을 파괴하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숲에 좋은 거예요. 나무 아래에서 태어나고 나무 아래에서 수행하고 나무 아래에서 대중들에게 설법하고 나무 아래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불교만큼 이 숲과 관련된 심지어는 부처님 자체가 나무로 이루어서 내리게 해요. 보리숲. 부처님 자체가 나무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숲이 곧바로 진리다, 자연이 곧바로 진리다는 얘기가 거짓말 아니죠. 부처님 이렇게 나무를 물론 보리숲이라 하지만 그러니까 불교와 숲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런 전통들이 불교에 아주 풍부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숲에 아까 왜 그 게리스타이드나 뭐 이런 레오폴드 같은 사람이 자연도 도덕적 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숲도 도덕적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 크리스토퍼 스톤이라고 하는 법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슈드 트리 헤버 스탠딩이라고 나무도 법적 권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도덕적 권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서 숲도 인간으로부터 함부로 파괴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최근의 이야기예요. 근데 불교로 돌아오면 지금부터 1600년 전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초목 성불론. 풀과 나무도 성불한다. 부처님과 같이 성불한다. 인간만 똑똑하고 인간만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성불한다라면 초목도 성불한다. 근데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산소 요만큼도 못 만들어내요. 우리는 산소 소비자죠. 살아가는 탄소를 배출만 하고 결국 지구에 불달이 냈어요. 근데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잔디나 풀이나 나무는 그렇지 않잖아요. 빛을 먹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토전을 만들어주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인간의 성불보다 더 위대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가능성을 바라보면. 저런 그 식물이 있어서 비로소 모든 산천은 존재할 수 있고 생명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벌써 1500년 전에 길장 삼문종 학생인데 초목 성불론을 썼어요. 초목도 성불한다. 자, 뭐 이런 얘기만 해도 1시간 할 얘기니까 여러분 그냥 포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게. 자, 먼저 넘어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울울항아 청청치도 푸르디 푸른 대나무가 진시 진여 진여라는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풀과 나무들이 부처님이라는 거죠. 울울항아 아주 빽빽하게 피어있는 대나리 꽃이 무비 반야 아니에요. 그 반야 소수만 반야가 아니고요. 노랗게 피어있는 한 송이 꽃도 반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 온 우주가 동참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얘기 할 말씀이 없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무정설법이 나온 거예요.
무정도 설법한다. 나무도, 돌멩이도, 바위도, 해운대도 자연현상이 그 속에 진리가 있고 그거 다 설법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전으로 씌워져 있는, 인간의 언어로 씌워져 있는 그 경전만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그 자체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남양해충 목사의 무정설법론입니다. 무정설법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경전은 잘 듣고 성경은 잘 읽고 하는데 자연의 진리, 자연의 경전을 안 읽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자연의 경전을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5분만 더 쓰도 됩니까? 네. 5분만 더 쓰죠.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제발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소욕 기족으로 가야 된다. 물질적 풍요가 그 인간의 행복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소비할 것이고 우리의 소비가 멈추지 않는 이상 계속 수품 되어 나갈 것이고 계속 탄소는 배출될 것이고 불길은 더 거세질 것이고 결국은 아주 거대한 시멘트 그 구조물 속에서 죽어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삶에서는 이게 그 탄소 발자국을 남기죠. 뭘 하든지 탄소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1인당 탄소 그 배출량을 보면 미국, 이게 단위가 톤이에요. 1년에 16톤. 잘 사는 사람일수록 많이 소비합니다. 많이 소비하고 탄소 배출량이 많아요. 캐나다 15, 동료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이렇게 많죠. 러시아가 없습니다. 일본 선진국이니까 당연하고, 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 유럽 다 없죠. 1년에 이렇게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삽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근본 생태론 디프 에콜로지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중요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생활 수준의 향상에 집착하는 것, 이거 버려야 됩니다. 더 큰 집, 더 큰 자동차, 더 많은 공급, 이런 거 계속 추가하면 안 된다. 결국 망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큰 것과 그레이트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큰 거는 뭔가 하면 큰 집, 큰 자동차 이런 거, 풍요를 지향하는 것이고, 그레이트는 작은 자동차, 아니면 자동차 없으면 더 좋고, 작은 집, 그리고 물질적 소유는 적더라도 그와 같은 소박한 삶이 모두를 살게 하는 삶이 되잖아요. 그게 위대한 거잖아요. 너야 죽든지 말든지 쉽게 나들지 말든지 내가 당장 지금 필요한 거, 당장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건 아주 그냥 크기는 큰데 그 컬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생물들이 죽는다. 결국 우리도 죽는다. 그래서 그레이트한 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하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대성이잖아요. 대성. 내 혼자만의 욕구를 추구하는 것은 소성인 거죠. 지 혼자만 아는 겁니다. 근데 대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사는 길을 지향해야 됩니다. 모두가 살려고 한다면 삶에 대한 표준이 낮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높이 설정해놓고 다 열심히 가자 이렇게 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더 빨리 저쪽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욕주족이 중요하겠죠. 손에서 얘기하는 것이 거기는 소욕주족입니다. 닮았으니 24행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소부행입니다. 욕망하는 바를 내려놓아라. 그게 도행이다 그랬어요. 그게 도다 그랬어요. 욕망, 그 대상을 향한 욕망을 주는 겁니다. 육조 해명스님도 소욕주족 2제 2색 명의 양족존이라고 그랬죠. 욕심을 죽이고 만족을 알아서 큰 거 추구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을 알아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미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모든 여건들은 자연이 다 줬잖아요. 그것에 만족을 알아서 이 재물, 물질적인 재물, 색이라고 하는 감각적인 욕망,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게 진짜 부처님의 성령과 똑같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은데 그런 말씀 하셨어요. 웬가 행업스님도 이런 말씀, 대감령에 보면 종교가에 보면 신빙도불님이 그랬어요. 몸은 가능하나 돈은 가난치 않다. 청빈하게 산다고 해서 그 가치가 낮다든지, 청빈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났다든지, 사회적 지위가 낮다든지 이런 거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과거도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나라 때 당나라 때 얘기입니다. 몸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과 도가 가능한 건 아니다. 오히려 가능함을
지향하는 그 청빈의 삶이야말로 도가 풍성한 거다는 얘기죠. 지금 그럴 때니까 우리 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르웨이 작관 철학자인데 아니었으 이런 얘기 아니라 리치 옌즈 목표는 원대하게, 꿈은 원대하게. 원대한 꿈은 뭐겠어요? 모두가 잘 사는, 모두가 풍요롭게 사는, 그리고 자기의 그 번성을 누리는 그런 그 지구의 건강함이 바로 풍요로운 꿈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 겁니까? 후원 인민이죠. 삶의 수단을 소박해야 됩니다. 적게 소유하고, 적게 소비하고, 적게 가져낸다. 적게 갖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져야 돼요. 많이 갖는 게 훌륭하고, 정말 저 사람 잘났어. 그리고 좋은 대학 나오고, 월급도 많고, 집 되게 높아. 그게 기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 인생관이 바뀌어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신빙 도벌분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도가 풍요로울수록, 도가 높을수록 물질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고 당당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성철스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 떨어진 미국이 금성 공지 짓고 살다가 가셨죠.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식 문제, 이거 이제 부사님들도 많은데, 음식 문제 중요하죠. 이 카본 푸틴다고 해서 음식에도 전부 다 이게 탄소 발자국이 들어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음식 오기까지의 그 푸드 마일리지가 있죠. 윤리적으로 우리가 음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이 먹고 마시는 데서 비롯되는 배출되는 탄소 비중이 25%. 자동차만 탄소 배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하나, 그리고 한 그릇, 밥 한 그릇, 그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내가 소비하는 지점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도 이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영국의 한 시민단체가 이 5가지 원칙을 제기했어요. 첫 번째, only buy what you want. 필요한 만큼 사요. 냉장고 제발 쟁여놓지 마라. 그러면 그거 썩는 동안 누군가는 굶어 죽고, 그렇게 썩어서 버리는 것 때문에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겁니다. 제발 필요한 만큼 소비하는 구매 자체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eat less meat and dairy. 육류와 유제품 줄여. 소고기, 양고기, 붉은 고기들, 붉은 고기들을 먹으면 그 야채나 뭐 다른 그 동일한 양의 칼로리를 만들어내는 음식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고기 소비 줄이는. 그 다음에 가공식품 덜 먹고. 가공식품은 똑같은 제품을 또 가공하면서 탄소를 또 추가로 배출하니까 가공식품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지 농산물, 제철 과일,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자기가 먹을 건 길러 먹어야 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우리 되는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심각하죠. 전 세계적으로 약 439조 원을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한다고 그러고요. 우리나라도 매년 20조 원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거 사람이 먹는데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 탄소를 소비하는 것도 문제죠. 지금 쓰레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그것 때문에 지구가 열받고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거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이고 큰 생각 안 가져도 생각만 바꾸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푸드 마일리지 줄이기. 멀리서 온 음식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능하면 우리나라 거 먹어요. 미국에서 온 생고기, 그 항공유 떼면서 오는 그 음식들. 영국 같은 경우 보면 평균 당근 하나가 3,000km 푸드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당근이 3,000km 밖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먹는 당근은 영국산이 재배하는 게 없고 전부 다 저 다른 나라에서 재배해서 항공으로 위송해 오는 거예요. 신선식품에서 전부 다 항공으로 오죠. 그만큼 또 그 탄소 배출량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뭐 없는 게 소고기부터 비롯해서 온갖 과일, 두리안, 비롯해서 이런 거 망고 비롯해서 과자까지 온 세계의 먹거리들이 우리 식탁에 옵니다. 그거 줄여야 됩니다. 그거 하면서 과도한 탄소 배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에서 안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육류를 줄이라고 그랬죠. 동일한 양의 그
제품에 1kg의 소고기를 얻기 위해서 약 30kg이 넘는 콩과 곡물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붉은 고기들인데요. 여기 이제 양고기나 소고기 이런 거. 여기 보시면 1kg을 생산하는데 무려 60kg의 탄소를 배출해요. 소고기 1kg, 그 다음에 양고기 1kg 생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치즈 21kg, 유제품도 이렇게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유제품도 가능한 주로. 그럼 어떻게 먹고 살려고? 콩 이런 거, 대체식품이 널리 좋다는 거죠. 초콜릿도 마찬가지예요. 높아요. 19kg, 커피 17kg, 이런 거 다 먹습니다.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런 거 많이 소비하면 어떻게 되죠? 사면 살수록 숲이 계속 베어져 나가는 거예요. 농장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연어, 양식 연어 12kg. 그 다음 팜유가, 팜오일이 8kg. 그 다음에 돼지고기 제일 낮습니다. 7kg. 그 다음에 이게 밥음료 6kg. 고기 안 먹으면 못 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밑으로 가야겠죠.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먹으려면 생명의 관점에서는 뭐 똑같겠지만 탄소 배출량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배출해요. 소고기 이거 엄청난, 그리고 양고기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물도 엄청나게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가병에 보면 이 차 식료품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 제발 먹지 마라. 거기는 너 전생에 부모님의 살찜을 먹는 것과 똑같다. 그만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그냥 생명유의 관점에서 바라봤는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생명을 할지라도 소냐, 닭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게 뭐 중요하죠. 왜냐하면 탄소가 배출되면 배출될수록 지구는 열받고 다른 생명을 죽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니까. 크게 바라보면 어떤 종류의, 먹더라도 어떤 종류의 고기를 먹을 것인지 이것도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고기를 줄이기가 필요한데 이 폴 맥카트니가 하는 운동이 이거죠. 먼데이, 프리미트 먼데이, 고기 없는 모레. 모레는 고기 안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계종에서 하는 게 바로 이 채식데이, 목요일. 매주 목요일 고기 먹지 말죠. 조계종에서 하는 신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줄이는 것도 이게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거거든요. 세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지금 프리미트 먼데이나 조계종에서 하는 채식데이처럼 하루 정해서 고기 안 먹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이게 보통 불자들이 해왔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제의, 6개일. 관음제일, 지장제일, 무슨 약사제일 절에 갈 때는 고기 안 먹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안 먹겠죠? 요거보다 조금 더 진척된 단계는 뭔가 하면 고기 먹는 날을 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먹는, 하루만 빼고 닭고기 먹죠?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고기 먹는 날만 고기 먹고 나머지는 고기 안 먹는 겁니다. 그럼 매주 월요일에만 고기 먹든지 아니면 뭐 한 달에 뭐 말일날만 고기 먹든지 이렇게 고기 먹는 양을 줄이면 소비가 줄면 생산도 주는 거거든요. 마지막 완전한 채식은 뭐 세 번째. 이건 이제 여기는 완전한 채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대체식품. 왜냐하면 아까 여기 표에도 보셨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땅콩이나 이런 거 있죠. 이 과일이나 이런 것들 보면 엄청나게 탄소 배출량이 적습니다. 이게 양고기나 소고기에 비해서, 유제품에 비해서. 그러니까 같은 그 두부, 뭐 두부가 있을 텐데, 여기는 두부 뭐 거의 안 배출해요. 똑같은 단백질이지만 두부를 먹으면 그만큼 지구 환경 보존에 탄소 배출에 기여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고 살필 필요가 있다. 뭐 시간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버리는 음식 쓰레기조차도 탄소 배출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음식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하고, 집에서 빈 그릇이죠. 옛날에 법령스님을 중심으로 그 점포에서 대대적인 전국운동을 했었죠. 근데 요즘도 이제 끝내주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끝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 잊어버린 겁니다. 다시 가정에서 해야 돼.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않게. 남기지 않으려면 적게 사야 되고 음식을 적게 만들어야 되겠죠. 너무 과거에 만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비만이 국가적 제한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보험까지 있어요. 비만보험. 죄송합니다. 10분만 더 하기로 했는데 낮춰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많고 막 이게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그 작고 쪼잔한 문제에서 벗어나서 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불자로서 개성적인 삶을 살겠다라고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반야선언에서 이런 주제를 선정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고 제가 시간을 넘겨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속으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